안녕하세요. 미술관에서 한국근현대 서예전을 기획한 큐레이터 배원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서예 기획전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오르면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라는 이름으로 서예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의 한 분야로서 전시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49년 국전이 시작되어 동양화와 서양화, 조각, 서예가 모두 함께 공모하여 심사하고 전시가 됐던 것입니다. 1981년 30회를 끝으로 민전으로 이양될 때까지 서예는 국전의 한 분야로서 그 몫을 담당했습니다. 한때는 서예가 평보서예안이 1968년 17회 국전에서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서예가 미술로서의 인식이 높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광에도 불구하고 서예는 서예가 미술인가라는 문제에 늘 봉착해야만 했습니다.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가 시작되어 국전에 입성할 때까지, 그리고 국전에 입성한 후에도 이러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서예는 지금까지 버티어왔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확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서가 선전과 국전을 거치며 현대성을 띈 서예로 진입하는 과정을 다양하게 보여주며 해방 이후 왕성하게 활동했던 국전 1세대들의 작품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200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난 현대서예와 디자인서예 등 보다 다양하게 분화하는 서예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서예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본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전시를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일부 서예를 그리다, 그림을 쓰다에서는 이번 전시의 프롤로그적 성격에 해당하는 전시입니다. 서예가 회화나 조각 등 다른 장르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미술관에서 서를 조명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서예가 미술의 또 다른 형태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조명되는 작가들 대부분은 서예를 생활화하고 내재화했던 작가들로 그들의 작품에 서예에 대한 관심과 서예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예가 한국 현대미술 속에 스며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서와 서체추상, 문자추상 등 3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시서와 코너에서는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인 시서와 일치사상이 근대 이후에 어떻게 계승되고 변모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붓에 있습니다. 동양화는 글씨를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에나 모두 같은 붓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브러쉬를 사용하고 글씨를 쓸 때에는 펜을 사용하는 분리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예가 평보서예안이 쓴 서와 동원처럼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글씨와 그림이 하나다라는 서와 동원론이 팽배하여 글씨와 그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당나라 때 왕유는 그림평을 하며 시중유와 화중유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며 시서와 삼절의 문인 정신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예가 검여 유희강이 이러한 왕유의 호를 딴 왕마일의 언급을 글로 쓰며 서예가 시를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글씨이자 하나의 미술이었음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서양에서와 달리 글씨를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나 모두 같은 붓을 일삼았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림에서도 선적인 요소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화가들은 여백을 강조하고 선묘를 살리는 일련의 문이나 양식으로서 작가군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간결하며 필선의 리듬감을 살린 수무선묘가 화단의 주체로 바뀐 극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서예적인 필선은 그림의 핵심을 이루게 됐고
시가 그림과 결합되는 형식이 다시금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 서양 화단의 가장 전위적인 모더니스트로 활동했던 근원 김용주는 1930년대 후반부터 동양의 전통적인 신비주의 세계관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모는 현대미술이 이제까지의 서양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양의 정통미술, 그 중에서도 특히 서와이치의 문인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관조적이고 고야한 문인화의 세계를 추구했던 김용주는 이 작품에서 간결하면서도 활달한 필치를 보여줍니다. 단숨에 그렸음에도 묵선의 다양한 느낌이 김한기의 얼굴과 옷의 표현, 물고기 문양이 그려진 하단의 그릇 등에 풍부하게 살아있습니다. 왼쪽 손목 아랫부분에 보이는 용수철 모양의 곡선은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그림 오른편에 보이는 화재의 예서체 글씨는 추사에 대한 김용준의 추앙을 잘 보여줍니다. 전통 문인화의 모범을 추사에게서 찾았으며 추사 글씨를 문장지에 제호로 쓰기도 했습니다. 작품 속 글씨는 단아하면서도 탄력 있는 필획을 보여주는데 경쾌하면서도 매우 맵시가 있어 김용준이 근대적인 미감까지 함께 성취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객관성과 사실성에 반발하여 정신성과 주관성, 그리고 선묘적인 기법을 강조했던 근원 김용준의 문인화론을 가장 잘 이행했던 월전 장우성의 화가 난 고양이 그림입니다. 장우성은 세상의 모든 도둑질하는 쥐들이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화가 난 고양이를 그렸다고 시를 짓고 몽당붓으로 대상을 관략화시키고 적절한 여백의 공간 구성, 건필과 윤묵의 조화를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968년 그려진 노묘 옆에 위치한 2001년도에 당근 250대 손이란 작품도 주목됩니다. 메마른 서예적 필선은 까칠한 비백 효과와 함께 대상을 충실히 재현해내지 않았으면서도 여인의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대 여성의 초상을 그렸다고도 오해될 수 있지만 여기에 적힌 시는 길 가다 어느 한 여인을 만났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배꼽티를 입고선 담배를 든 한 여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 어느 가게에 몇 대 손이냐고 물으니 미스 한이라고 대답하며 당근잎에 50대 손이라고 하였다는 여인의 말을 통해서 비유적이고 역설적인 풍자화로 거듭나며 시서화가 한데 어우러진 현대문인화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에 보실 작품은 수와 김한기가 1954년에 그린 항아리와 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문인화의 시서와 일치 사상을 수묵이 아닌 유체를 통해 표현한 작품입니다. 특히 제발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써서 문인화를 현대적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텅 비어있으므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러나 뭐가 담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고 순응하고자 하는 항아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김한기는 이러한 백자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한국미의 본질로 곧잘 거론되곤 하는 무기교의 기교라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백자와 함께 그려진 매화도 사군자의 하나로서 문인의 고결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둥그런 달 항아리, 흐드러지게 핀 매화, 단정하게 쓰인 시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화면에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검은 가지들과 마치 나비인 듯 구름인 듯 날아다니는 색들은 화면에 강한 장식성을 부여해주며 김한기 특유의 미감이 담겨져 있는 현대적인 문인화가 완성됐습니다. 소정 황창배는 1978년 국전에서 동양화 비구삼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최초로 수상할 만큼 초기부터 동양화의 추상이라는 기존 동양화의 경계 허물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작가입니다. 그의 이러한 경계 넘기기는 한국 현대미술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입되어 장르가 파괴되고 확장이 시도되는 여러 가지 시도들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한의사였던 선친에게서
한문학의 기초를 닦았고 1970년대 중반부터 철롱 이기우에게 서예와 정각을 배웠으며 청년 임창순 선생에게서 한학을 사사했습니다. 이 작품은 1990년대 황창배가 시도한 새로운 변모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언뜻 거침없는 분놀림과 흑백의 강렬한 대비, 화면 전체를 가로지으며 장난하듯 쓴 금빛의 숙자들이 동시기에 신표현주의를 연상시킵니다. 갈라진 붓질은 즉흥성을 강조하고 윗부분을 가득 메운 글씨들도 마치 낙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오연성의 결과처럼 보이는 표현 방식에도 불구하고 화면은 작가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구성된 것입니다. 장자의 자편 일부를 옮겨 적은 제발의 내용은 동양의 사상을 통해서 현상의 기원을 탐구하려는 전통 문인의 자세를 황창배가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현대 문인화의 또 다른 모습을 창신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문인화의 형식과 내용을 따르면서도 다시 이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그 소통 가능성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써놓은 문장들을 다시 거칠게 뭉개버림으로써 자신이 쓴 제발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군문으로 써놓은 단기가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뒤섞여 버린 것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타성화된 형식을 거부하고 화석화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태도에서 진정한 현대의 문인화가 창조될 수 있음을 시도한 황창배의 태도가 매우 문인적입니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황창배의 제발의 내용과 그림의 일체화된 모습은 황창배의 새로운 시화이치가 추구된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문자 추상의 코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서예와 미술의 관련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예는 상형 문자인 한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필행마다 모두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는 거죠. 문자 추상의 코너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고암 이응로의 주역 64개입니다. 주역 64개는 자연의 이치와 그 속에서 인간의 도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64개의 문자의 획을 저마다 다른 몸짓을 하고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응로는 각각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 글자들을 경중에 차이를 두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개별 작품인 것처럼 인간의 형태로 그림으로써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문자가 그림이 되고 그림이 다시 의미 있는 문자로 순환되는 문자 추상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보실 작품은 남간의 1972년작 겨울 풍경입니다. 남간의 해화는 프랑스로 건너가기 전 구상해화와 건너간 이후의 추상해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자 추상은 남간 해화를 대표하는 장르로서 남간이 프랑스로 건너가 1950년대 프랑스 미술계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고스란히 반영된 앵뽀르메 미술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남간이 귀국한 이후의 작품이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거친 질감의 마띠에르, 물감의 비구성적인 표현들은 이 작품에서 데콜라주, 오브제를 이용한 아상블라주 등 다양한 기법을 실험한 시기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상형 문자와 같은 기호들이 모여 화면을 가득 메움으로써 글씨가 모여 회화를 완성한 문자 추상입니다. 산전서세옥은 1960년대 묵림회가 결성된 이후 수묵으로 추상회화를 그려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점과 선을 이용한 수묵의 추상회화를 그림으로써 현대적인 동양화의 유행을 주도해왔습니다. 이 작품은 한데 모인 인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점과 선만을 이용했음에도 수묵의 농담 차이가 더해져 화면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고암 이응루의 1970년작 구성입니다. 1958년 도불전을 통해 이응루는 전통 수묵기법의 현대적인 조형 표현에 적용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응루는 앵뽀름의 미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기법 면에서 특히 주목했던 것은 꼴라주였습니다. 파리로 간 직후 이응루는 꼴라주 중에서도 종이를 활용한 파피의 꼴레를 주로 제작했으며 이후에는 찰흙이나 나무 등으로 그 범주를 넓혀갔습니다. 70년에 제작한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한지를 찢어 붙여서 질감을 강조한 화면에 대상에 정형화되지 않은 요소를 보이는 점은 앵뽀름의 미술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먹으로 그린 문자도 포함을 시킴으로써 한글의 모음과 자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상형 문자로 환원시킨 듯한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서양의 꼴라주 기법을 수용한 데서 그치지 않고 장르와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체시킨 이응루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서체추상. 서체추상 코너에서는 1950년대 이후 붓자국의 표현 방식과 붓 놀림이 강조된 추상화가 크게 유행하면서 등장했던 서예적 피체 추상에 주목하였습니다. 서예적 피체 추상은 서체추상, 서예추상, 서예적 필지 추상, 필무 추상 등 실로 다양한 용어로 선행 미술사 연구자들에 의해서 불리어 왔습니다. 한국의 서체추상은 외부로부터의 영향도 있지만 서예에 누구보다 친숙했던 1950년대 한국 화단의 작가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체추상을 시서와의 전통과 결부시키며 사회적인 필선으로 이해하고 소화했습니다. 사회적인 필선이란 전통적인 지필물 속에서 일회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일률적이고 단순한 점과 선이 아니기 때문에 100번을 그어도 모든 다른 결과가 나타나며 이 지점에서 서체추상의 도창적인 조형성과 감정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 코너에서 가장 먼저 소개드리는 작품은 김종영의 65-2 추상조각입니다. 김종영은 조각가인 동시에 대단한 서예가입니다. 현대 미술가 중에서 누구보다도 서예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추사를 흠모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의 추상조각을 서체의 필획과 직접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가 서예적인 필획을 입체적으로 조형화하는 식의 작업을 지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추사의 글씨에서 리듬의 미보다는 구조의 미를 발견하였고 추사체의 골격이나 구조로부터 조각과의 연계성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모든 설명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가장 단순한 구조인 기하학적 입방체를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해 놓은 추상작품입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구조로의 환원은 추사 서예의 근본적인 조형 원리겠죠. 추사의 면보가 김종영이란 조각가에 의해 전혀 다른 표현 매체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아는 일찍이 서예를 배웠고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인지 운필의 순간성과 자유로움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구사하여 필선이 자유롭습니다. 서예는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우안의 경우 필액의 찰나적이고 일회적인 속성을 회화에 반영함으로써 그리기가 아닌 쓰기를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우안은 78년도부터 필액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운필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80년경에는 필액의 규칙적인 반복이 사라지고 점은 길어지고 선은 짧아지거나 분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작품 제목도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해서 동풍이나 바람과 함께 등으로 80년대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하며 필선이 한층 자유로워집니다. 무엇보다 1부에서 감상할 수 있는 화가들의 필체가 강조된 추상과 3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서예가들의 필묵이 강조된 추상은
각자가 필과 획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비교 감상할 만합니다. 최만린 조각의 서체적인 요소는 아 시리즈를 비롯한 70년대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74년 미국에 체류할 당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숙고했는데 당시 철을 녹여 용접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용접봉을 녹여서 한 점 한 점 쌓아 올린 아 시리즈는 벼루에 먹을 갈아서 한지에 모필로 선을 긋듯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작가의 표현 의도는 드로잉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파동치는 모필의 유연한 움직임에서 아 시리즈의 근원이 서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수환의 2008년작 베어리에이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수환은 서양화가이지만 유명한 서예가 청남 오재봉을 부친으로 둔 까닭에 그의 작품에 많은 요소들이 서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의 무한한 번영을 보여줌으로써 가로획과 세로획, 그 사이를 오가는 사선들의 무절제함은 그림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화폭의 바깥으로 무한하게 연장되는 듯한 착시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생동감 있는 서예적 필선을 화면에 발현시킴으로써 서예적 필선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잘 발휘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에 서예로부터 영감을 이끌어냈고 현대미술과 서예의 관계는 중래의 전통 서화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부 글씨가 그 사람이다. 한국 근현대 서예가 1세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2부 글씨가 그 사람이다에서는요. 한국 근현대 서예가 12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 서예와 다른 한국 근현대 서예에서의 근대성과 현대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공간은 한국 근현대 서예가 시작되는 개항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여전히 한국 서단에서는 특별한 리더가 출연하지 않은 채 추사 김정희의 어떤 자치와 울림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두 작품은 추사 김정희의 그러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는 석재 서병호의 대필로 쓴 추사의 피리가 가득 담긴 이 작품은요. 석재 서병호가 말년에 추사체에 깊이 심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모호 이한복은 추사 김정희가 썼던 계산무진이라는 작품을 임모해서 새롭게 쓸 정도로 추사에 대한 추승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모호 이한복의 경우에는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서가 과연 미술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서도부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동참했던 동양화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이 시기에는 과연 글씨와 그림을 분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서화는 동원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예가들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대 서예의 맥이 계승되었고 서예의 맥이 이어지는데 혁혁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해강 김규진의 대붓을 한번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강산의 구룡폭포의 오른쪽 벽, 절벽 옆에 미륵불이라는 글씨를 새길 때에 실제 사용했던 대붓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해강 김규진의 신장보다도 오히려 붓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자기의 키보다도 더 큰 붓을 사용해서 먹을 찍고 또 글씨를 쓴다는 것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해강은 대한제국 시기 영친왕의 서예 스승을 할 정도로 평양 서단의
어떤 흐름을 이어갔던 서예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최초의 퍼포먼스의 붓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 근현대 서예가 1세대들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우리 서예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는 그냥 서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시기를 맞이하면서 일제가 서예를 서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서도라고 우리도 사용하다가 해방 이후에 소전 손재영에 의해서 서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서예를 슈파, 즉 서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서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소전 손재영에 의해서 우리는 글씨가 예술이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소전 손재영의 글씨에서는 유독 조형성이 강조되어서 글씨에 있어서도 예술성을 획득하고자 한 어떤 노력의 흔적들을 다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해의 글씨에 어떤 조밀함과 성김, 굉장히 조형성을 획득하고 있죠. 더불어서 이 산의 표현과 용자의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소전 손재영은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립주한박물관에서 기탁되어 있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후지츠카 치카시가 소장하고 있던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삼고초로 하여서 한국에 갖고 온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 정도로 소전 손재영은 문화재와 또 추사 김정희에 대한 추승이 상당했었는데요. 이 작품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처럼 굉장히 문기가 흐르는 소전 문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화를 좋아하는 소전 손재영이었기 때문에 우리 서예에 있어서도 어떤 조형성과 예술성에 대한 조예가 남달랐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작품은 굉장히 큰 탁본입니다. 진도의 나루터에 세워져 있는 이 충무공 벽파진 전첩비입니다. 1956년에 이 비문을 작성한 소전 손재영은요, 국한문 혼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조형성이 강조된 서예를 완성하였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중년기에 이 작품을 완성해 놓고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한문에 있어서의 조형성들, 진도, 민이라고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형적이죠. 더불어서 또 한 예로 들자면 비롯한이라는 한글만 보시더라도 이 비자를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기울여서 어떤 조형성을 완성하고 있다는 면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전의 경우에는 당시에 군문서예라고 불리었었는데 한자의 전예서를 한글서예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소전체를 창안했던 인물로서 실제 국전에서 1회부터 9회까지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소전체가 널리 유행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작품으로는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신진더 옹고지신, 몸을 닦아 덕으로 나아가며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짜임과 함께 장법도 좀 숙련된 어떤 서예의 필획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전시하고자 대여를 했는데요. 또 다른 소장가로부터 소전을 즐겨 사용했다라는 큰 인장을 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인장을 제가 살펴보고 나니까 이 작품이 달리 보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찍혀진 이 교조상망이라는 두인과 말미에 찍혀진 소전 손재형인이라는 성명인이 바로 이 마츠무라 요우겐이 정각을 한 이 인장으로 찍혀진 것입니다. 실제 이 마츠무라 요우겐의 인보에는 이 교조상망 인면이
찍혀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소전이 즐겨 사용했다는 투인이죠. 그리고 인규라고 하죠. 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전이 서예라는 개념을 창안을 하면서 서예에 있어서의 예술성을 획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면 소전체에 대해서 혹독한 비평을 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여초 김응현입니다. 여초 김응현은 서예 평론이 없던 시절에 한국 서단에 있어서의 좌표와도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여초가 소전 손재현과 다른 점은 여초의 경우에는 법첩에 없는 글씨, 또 정거가 없는 글씨는 글씨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형성만 강조한 소전체나 또 소전체를 계승한 평보의 글씨는 글씨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초의 소전체에 대한 비평은 서예가 가진 법식, 즉 전통에 근거하면서도 예술성을 발현해야 했던 당시의 근대 이후에 서예가 직면했던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워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양쪽에 펼쳐져 있는 이 엄청난 크기의 서예는요, 바로 광개토 태양비를 임서한 작품입니다. 여초는 소위 칼칼한 맛이 느껴진다는 해행서에 능했으며 우리 선조들의 글씨 연구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훈민정음 판본체를 연구하여서 훈민정음체를 개척함과 동시에 광개토 태양비가 훈민정음체랑 필법의 원리가 같다는 것을 주장하고 밝혀냄으로써 이를 자기화하여 호태왕비체를 창안하기도 했어요. 여기 광개토 태양비 비문을 실제 그 크기인 한 6.39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75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임모하면서 자기화시켜 습득하는 모습은 그의 서예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금강경이라는 사경을 쓴 여초의 또 다른 작품도 이러한 여초의 대쪽 같은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굉장히 꼼꼼한 해행서로 치밀하게 사경을 써내려갔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비약 사상을 받아들여 한국 서단의 북이서의 유행을 주도하였고 국내 최초의 서예 연구단체인 동방연서회를 이끌었습니다. 성북동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가 있죠. 거기 전신이 바로 이 동방연서회입니다. 여초는 실제로 이렇게 서예의 이론과 실용을 겸비해야지만이 진정한 서예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강조하면서 어떤 고전을 재해석하고 또한 고법을 계승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중국에서 여초가 개공이라는 유명한 서예가와 함께 전시를 했었을 때에도 중국의 중장년층들이 여초의 글씨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한국 서예계에 있어서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전과 여초가 서로 다른 면모를 통해서 한국 서단을 이끌어 나갔다면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서예가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검여 유희강입니다. 검여 유희강은 중국에서 8년간 유학을 하면서 금성문을 공부했었고요. 단순히 서예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검여의 작품으로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바로 이 완당정계입니다. 먼저 나미야무 타불 6글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차 커지죠. 중심을 좌우로 조금씩 이동하면서도 아래로 긴 삼각형의 구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원뿔형 보이시죠? 나무 아미타불은 장중한 예서치를 기조로 삼아서 금석기가 물씬 풍기는데 좌우의 글씨는 보세요. 크고 작고 모이고 벌어지고 강약과 비수의 변화가 무쌍한데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사가 초유선사에게 써준 정계,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미하는 글을 검여가 적은 것인데 여기 나무야무타불이라는 마치 부탑을 형상화해 놓은 듯 합니다. 글씨로 화면을 가득 채웠으면서도 해화성이 강하게 묻어나오는 작품이죠. 검여 유일강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러한 검여 유일강은 본래 서양 화가였습니다. 아까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 서법을 공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해 양화연구소에서 2년간 수학을 하면서 오히려 서양화를 배웠었는데요. 실제로 귀국한 후에 검여는 국전에서 이 작품으로 입선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검여였기에 여기에 보시는 검여의 무기는 웬만한 추상 표현주의의 그림과 견주와도 뒤지지 않을 만큼 예술성이 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검여의 호는 검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인지 검여의 글씨는 유달리 칼칼하고 마치 검을 휘두르듯이 필력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앞에 보시는 저 작품의 경우에도 그러한 면모를 여실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여는 글씨를 쓸 때에 벼루에서 먹을 4시간 동안 갈고 그 먹을 하루 동안 숙성을 시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검여의 글씨는 유달리 진하고 먹빛이 영롱합니다. 실제로 제가 검여의 작품 몇 점을 새롭게 장황하느라고 배접을 맡겼었는데요. 그 배접을 해주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오래된 작품에는 불구하고 먹의 어떤 꼬릿꼬릿한 냄새보다도 진한 멋 향기가 지극히 배어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봤었을 때에도 지금 이 필력이 있는 이런 검여의 글씨는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와서 꼭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여에게 한번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58세가 되던 해, 즉 1968년 갑자기 오른쪽 몸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오른쪽 손도 쓸 수가 없었던 검여는 고민 끝에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공간에서 이 작품은 바로 검여의 왼손 글씨, 즉 좌수서로 쓴 글씨입니다. 옆에 작은 글씨도 그렇지만 큰 글씨는 방금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던 저 작품과 비교했을 때 우수서와 좌수서의 차이를 여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여는 검여 좌수서라는 별칭을 따로 붙을 정도로 왼손으로도 탁월한 글씨를 썼다라는 점에서 불굴의 의지로 커다란 성취를 이뤄낸 서예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 오시게 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검여의 병풍을 감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쪽은 검여가 오른손으로 쓴 마지막 작품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병풍은 검여의 좌수서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검여의 우수서와 좌수서가 모두 탁월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암 송성룡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암 송성룡 선생은 전북을 대표하는 전주지방에서 활동했던 서예가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선비 서화가라고 불릴 만큼 보시는 것처럼 평생토록 상투를 틀고 갓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항일운동에 열심이었던 부친의 뜻을 이어받은 그의 꼿꼿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앞에 보시는 이 천자문은 강암의 대표적인 해서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강암의 이 찬자문은 강암 선생이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한 번에 쭉 써내려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해서체는 강암 해설을 대표하는 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5점의 찬자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점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서예가는 서예 행정가로 더욱 유명했던 시암 백일기 선생입니다. 백일기는 해방 이후 최연소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입니다. 서예 행정가로 불릴 만큼 서예 행정의 토대를 쌓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서예의 본질을 추구하였던 전통주의 학자형 서예가입니다. 그는 특히 전서, 그 중에서도 소전을 능했는데 여기 이 작품을 보시면 설문해자의 소전을 본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적힌 불자, 그리고 제자, 또 있을 유자, 그리고 칙자가 조금씩 다른 자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둥근 필액의 원필과 둥글게 전환하는 원전, 또 결구에서 세로로 긴 장방형과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잠법과 함께 품격 있는 글씨를 보여줍니다. 매우 품위가 있는 글씨입니다. 이번 먹예방의 하이라이트이자 정각가 2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석봉 고봉주 선생과 철롱 이기우 선생입니다. 먼저 석봉 고봉주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중국의 오창석과 일본의 히라가 텐라이에게 영향을 받아 한국 근대 정각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실제 화가였던 이당 김은호의 인장을 파준 것으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 근대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서화가들의 인장은 대부분 그의 손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이러한 인고는 인장을 새기기 전에, 정각을 하기 전에 스케치를 한 것이라서 아마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문인의 3대 요소를 시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인의 3대 요소가 시서화 3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 이후에는 시서화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바로 시서화인입니다. 즉 정각을 일컫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석봉 고봉주 선생의 인보로 되어 있는 족자를 보시면 방촌천지라고 새겨져 있고 석봉 선생이 정각한 작품들이 인면들이 찍혀서 하나의 인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방촌이라 함은 사방방자에 촌자는 마디촌, 즉 3cm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장은 크기가 커봤자 3cm 곱하기 3cm라는 방촌 안에 천지를 다 담아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예술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cm라는 조그마한 공간 안에 가장 오래된 글씨 서체인 전서로 글씨를 쓴 다음 이것을 그려넣는 게 아니죠. 쓰고 그것을 칼로 다시 각을 한 인장은 문인 예술의 가장 정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의 철롱 이기우 선생은 그러한 면에서 한국 정각계의 어떠한 근대적인 면모를 가장 많이 보여준 정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의 인장을 파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 이 작품을 보시면 학수천세를 서예로 썼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치 어떤 정각에 있어서의 경계선을 그려놓고 전서로 학수천세를 인장처럼 적어 놓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롱 선생은 이 정각예술에 있어서의 어떤 예술성을 다양하게 추구했던 정각가로서도 주목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cm의 방촌의 미학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10배인 30cm 곱하기 30cm의 석고판에
마치 인장을 새겨놓은 것처럼 정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자기에도 각을 하는 최초의 시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1부에서 살펴보았던 소정 황창배의 장인어른이기도 한 철롱은 굉장히 이 서예 작품에 있어서도 뭔가 참신성을 드러냈는데요. 이 작품의 경우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을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수채 물감으로 그 배경을 칠하곤 하죠. 이 작품은 파라핀, 즉 촛농으로 글씨를 쓰고요. 그 위에 먹을 배경으로 칠해서 마치 탁본과도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철롱 선생이 젊은 시절 굉장히 가난했었기 때문에 달력종이에 글씨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찍어서 글씨를 연습하다 보니까 실제 먹처럼 강력한 색깔이 없어도 먹색이 아니어도 글씨를 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핀만을 가지고도 보지 않고도 이런 훌륭한 서체에 글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먹의방에서 한문서예를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문을 잘 읽을 줄 아는 세대가 아니죠. 하지만 설사 한문을 읽을 줄 모른다 하더라도 한문서예를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공간의 한문서예가들은 비단 글씨를 실용적인 이유로 썼던 것이 아니라 서가 하나의 예술이라는 그런 조형의 의지를 가지고 작품에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캘리그라피를 글자를 읽을 줄 알아서 감상하는 게 아니듯이 이곳에서 한문서예를 감상을 하시면서 서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예술적이구나 라는 어떤 서의 미학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한글 서예방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한글방으로 넘어가시면서 복도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보셨던 서예가들이 집필한 한글 서예 교본 등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90년대까지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서예 교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우리 서예 휘호대회가 한때 열렸었는데 그러한 사진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현대 서예가 1세대들이 주고받았던 연합장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전시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휴식 공간에서 이러한 아카이브들도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저와 함께 먹의방에 계셨다면 이곳은 화이트방입니다. 한글의 모음과 자음의 구에게 착안을 해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서예가는 바로 제주도 출신의 소암 현중하 선생입니다. 소암 현중하 선생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전경학부를 졸업할 정도로 인텔리였고 오체에 모두 능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전이서체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현대적인 미감에 부합하는 서체를 구사했던 서예가로 유명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엄청난 대작이죠. 취시선이라는 작품은 서귀포의 음식점의 한 국일관에서 소암 선생이 새로 도배된 모습을 보고 글씨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로부터 먹을 갈게 하고 취흥이 돋았을 때 일필로 취하면 곧 신선이 된다라는 글씨를 쓰셨다고 합니다. 후에 이 벽지를 뜯어내어서 새롭게 장황을 하여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시장에서 이 글씨를 감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취시선이 마치 학이 춤을 추는 듯
굉장히 유려하면서도 긴 행초서로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필에게 힘이 느껴지는 까닭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바로 운수심입니다. 이것이 구루문자, 물숫자, 마음심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먹의 농담과 단목이 적절하게 구사되면서도 실제로 구름 같고 또 실제 마음 같습니다. 그랬을 때 농담의 변화를 통해서 일종의 수묵화와도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에 바로 소암 특유의 그런 서예의 먹과 맛이 깃들어져 있는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1970년대에 국전에 출품했던 소암 현중화 선생의 한글 서예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순신의 단장가가 씌워져 있고요. 저쪽에는 성선문의 절개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글 서예인데도 한문의 행서에 착안을 한 듯 유려한 행서의 필법과 이순신의 단장가를 서사하였고요. 이쪽은 한문의 예서체에서 고안하여서 한글 서예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암은 한글 궁체의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모습보다도 어떤 새로운 실험적인 작품을 서예에 구사함으로써 뭔가 현대적인 미감에 부합되는 특유의 소암체를 구사한 재기발랄한 서예가였다고, 감각이 있는 서예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작품도 상당히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작품인데요. 소암 선생이 엑스오 꼬냑을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오뿐이라고 적었다는 말도 있고요. 여기 또 화제 제발에 보시면 광주 대모대에서라고도 하는데 광주 대모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중의적인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암 현중화 선생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위상을 확인해주는 한 장의 사진으로 이 88 올림픽 때 소암 현중화 선생이 성화봉송을 담당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과는 다른 80년대의 서예가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위상이 어떠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잘 설명해주는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일중 김충현의 작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김충현 선생은 이미 20대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소전 손재원과 함께 제1회 국전을 함께 준비했던 사람이고 또 아까 살펴보셨던 여초 김응현의 형이기도 합니다. 일중은 한글 궁체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일중의 가장 괄목할 만한 성취는 바로 이러한 작품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이 정읍사는 일중이 추구했던 국한문 혼용의 대표작입니다. 6가지 서체를 혼용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서예작품의 형식을 탄생시켰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서체의 결합입니다. 6가지 서체, 즉 한글 고체와 한글 흘림, 또 전서와 예서, 해서와 행서, 이 모든 것이 한 공간 안에서 만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서로 성질이 다른 서체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예는 국내외 서예사 통틀어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적힌 많은 서체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서체는 한글 고체인데요. 이 작품은 한글 고체가 새로운 서체로 자리 잡는데 절대적인 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일중이 가장 능했던 서체는 한문 예서였습니다. 그러한 한문의 예서를 자기 스타일대로 창안하여서 일명 일중체를 탄생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이
일중체의 백미로 손꼽히는 서대행이라는 작품입니다. 필획이 늠름하고 호연지기가 있어서 작품의 생명력이 느껴지시죠? 중국 서예사에 의하면 한나라 때 예서가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가 점점 쇠퇴했다고 하는데, 일중의 예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던 한나라 때의 예서가 다시금 한국에 와서 일중 김충현에 의해서 부활되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매우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일중 선생은 광복 이후에 웬만한 비문의 글씨를 도맡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서예가였는데요. 보시는 이 작품은 유관순 기념비인데, 여기에 적힌 한글 비문은 아마도 국내 최초의 한글 비문이기 때문에 서예사적인 사료적 가치 또한 높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옆에 전시가 되어 있는 일중 김충현의 과감한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 바로 국한문 서예의 병진을 했던, 즉 국한문 서예가 혼용이 되어 있는 바로 도상가, 이 작품입니다. 도상가는 일중의 과감한 실험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국한문 혼용의 서예를 통해서 한글 서예의 자음과 모음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빈 여백을 한문 서예의 조밀함과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 한 화면 안에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획득했다는 면에서 조형적으로 굉장히 완벽함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 우리 근현대 1세대 서예가들이 직접 사용했던 문방사호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걸려있는 한지가 매우 이색적으로 보이는데요. 한문을 쓰고 그 위에 또 서예를 쓰고, 이것은 방금 소개드렸던 제주도의 소암 현중화 선생이 종이를 아끼고자 또 서예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소암 현중화 선생은 저렇게 종이 위에다가 여러 개의 한문을 쓰고 또 쓰고 글씨를 연습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저러한 연습지가 쌓일 정도로 글씨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저게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이고 나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불태우는 게 연중 행사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갈물 이철경 선생의 서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12인의 근현대 서예가 1세대 중에 유일한 여성 서예가인데요. 아마도 한글 서예를 하는 여성 서예가 중에 갈물에게 비치지 않은 서예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실제로도 1958년에 창립된 갈물 한글서예는 지금까지도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갈물의 한글 궁체 정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갈물 이철경 선생의 여동생인 꽃들 이미경 선생님 역시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요. 자매 모두가 한글 궁체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고시조 연작의 경우 갈물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세계 시조를 보문과 현대문으로 각기 나누어 궁체의 정자와 바늘림, 흘림을 6폭의 같은 내용이 같은 색지 위에다 적었습니다. 맨 마지막 폭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담았고요. 그래서 보통 병풍 형식이 6, 8, 10, 12폭으로 나가지만 이 작품은 홀수인 7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물 선생의 마녀 한용우 선생의 님의 침묵을 서사한 작품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작품은 궁체에 있어서도 바늘림으로 이렇게 서사한 작품인데 마치 인쇄를 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그 규칙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숙연함까지 느껴지는데요. 갈물은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궁체의 전통을 꾸준히 계승하고 이것이 현대에까지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현대서예사에서 매우 독보적이고 중요한 여성 서예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갈물이 한글 궁체에 있어서의 전통을 계승했다면 평부 서예와는 한글 서예의 어떤 새로운 미학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서예가입니다. 평부 서예와는 1968년 제17회 국전에서 한글 서예로 최초의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입니다. 당시 서예의 위상이 미술과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서예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을 평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평부의 작품이 소전체를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평부는 자기 반성과 함께 절치부심을 하여 자기만의 서체를 개발하고 창안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고의 고민 끝에 훈민정음의 해례본과 함께 한나라 때의 예서와 또 육조 시대의 서체를 공부함으로써 금성문이 깃들어진 한글 서예를 새롭게 창안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평보의 그러한 한글 서예는 굉장히 예스러우면서도 뭔가 현대적인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금 보셨던 갈물 이철경에 정제된 듯한 궁체가 있다면 평보 서예와는 뚝배기같이 질박하면서도 필세에 힘이 있는 새로운 한글 서예의 어떤 범주를 넓혔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였던 서예가입니다. 관련하여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바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높이 올라 멀리 보라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평보는 고졸한 양식의 한글 서예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보가 쓴 이응만 보더라도 궁체에서 어떤 규칙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그라미의 여백이 조금 더 크고 좁고 네모난 공간의 여백 역시 넓고 좁은 어떤 변화를 꾀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고 굉장히 질박한 느낌의 서체를 완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평보는 8, 90년대에 이처럼 심지에 불 밝히시니 오늘 그 빛 무궁하리 라는 경구와도 같은 이러한 한글 서예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회장님 방에 평보의 글씨가 전시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평보의 글씨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평보의 아카이브들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평보 서희안이 평보라는 호를 사용하기 이전에 춘성이라는 호를 사용할 당시의 아카이브들입니다. 여기에는 일기장과 함께 서예의 에스키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보가 이때 당시에는 춘성이었겠네요. 춘성이 이러한 족자에 보통 중글씨로 173자의 한글 서예를 적겠노라라고 스케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있는 옆에 있는 이 작품도 저도 전시하고서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여느 화가의 문자 추상에 뒤지지 않은 이러한 작품이 평보에 의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다양한 한글 서체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에스키스들은 지금 보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타이포그라피의 효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시장에 직접 오셔서 이러한 평보의 작품들을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10위인의 한국 근현대 서예가들 중에서 마지막
원곡 김기승의 마지막 원곡 김기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곡은 일명 원곡체로 유명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찬송가와 성경책은 여러분에게도 매우 익숙한 글씨체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글씨체가 원곡체였어 라고 놀라실 텐데요. 90년대의 길거리에 웬만한 간판 글씨는 다 원곡 김기승의 원곡체라고 할 정도로 원곡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서예의 대중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송나라 때의 황정견의 글씨체를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글씨의 강약을 조절을 하면서 힘있는 서체를 구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체라든지 주기도문 이런 글들을 원곡은 참 많이 서사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한국 근현대 서예가 1세대들의 작품들을 감상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전시한 이 책의 제호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서예가들이 서체를 한눈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제게도 각각의 제호들만 보더라도 누구의 글씨체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섹션에서 한국 근현대 서예가 12인의 글씨체를 감상하시면서 여기서 이 글씨체는 손재영의 소전체, 저 글씨는 검여체, 또 여기서는 일중 김충현의 예서가 반연된 일중체, 이러한 것을 맞출 정도로 우리 한국 근현대 서예가들에 대한 관심과 또 서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부) 다시 서예, 현대 서예의 실험과 파격. 3부에서는 앞서 2부에서 살펴보았던 서예가 국전 1세대들에게서 서예 교육을 받았던 2세대들의 작품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서 일어난 현대 서예의 새로운 창신과 파격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예의 다양화와 개성화가 이루어졌던 현대 서단에서 과연 서예의 범주는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서예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 서예에 주목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정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한글 서예의 예술화, 전통의 계승과 재해석, 서예의 실험과 파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밀물 칠밀ler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왕족이나 사대부들이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썼던 편집글이나 서간체를 학습하여 오늘날 예술적인 한글 서예로 재해석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작가입니다. 고체나 궁체처럼 획일화되거나 규칙적이지 않고 운필의 속도와 획의 굵기 변화, 글자의 크기, 장단 등 한문 서예의 초서처럼 한글을 유려한 흐름과 생동감 있는 변화로 서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효봉 여태명은 반대로 조선시대의 민간에서 소설이나 가사를 필사했던 민간서체, 일명 막글씨를 현대적으로 예술화한 작가입니다. 일명 민체라고 불리는 이 글씨는 캘리그라피의 선구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화섭 박원규는 보시는 것처럼 각골문의 화합할 협자를 현대적인 조형으로 기호화하여 한자의 뿌리를 오늘날의 눈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의 작품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바로 공정이라는 작품입니다.
고대의 공자는 입구자 모양의 삐침이 있는 것으로 서사되었고, 발의정자는 윗부분 한일자에 해당하는 입구자와 그 아래 그칠지에 해당하는 두 발자국의 모양으로 서사하며, 네모, 즉 입구자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정이라는 글자를 획득하는 참신함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여기서 원래 발바닥에 발가락이 4개이지만 올해가 쥐띠 해임을 착안해 한쪽은 5개의 쥐 발바닥을 표현하는 재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포원 황석봉은 서예에 있어서의 새로운 창신과 파격을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군마라는 작품은 포원 황석봉이 1991년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대형 박스를 펼친 종이 위에 말맞자의 상형이 군집되어서 비구상의 추상 표현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말맞자의 상형 문자가 조합되어 무질서 속에서의 조화를 추구한 작품입니다. 당시로서는 화선지 위에 먹의 번짐을 추구하는 전통 서예의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필묵의 확장을 시도했던 파격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선상에서라는 작품은 앞서 일부에서 살펴보았던 화가들의 서체 추상에서 보여졌던 브러쉬 스트로크하고는 필묵의 힘이 갖고 있는 역동적인 필새가 확실히 화가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창신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가로 초정 권창룡과 학정 이동훈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정 권창룡의 이 작품은 주역의 글귀를 행초서로 서사한 대작인데요. 선을 쌓으면 집안에 좋은 일이 가득하다라는 뜻을 쓴 것입니다. 자유로운 필새와 일필휘지의 기운 생동이 느껴지시죠? 일본 전위서의 대가인 이노우에 유이치의 퍼포먼스를 연상케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초정 권창룡 선생의 처화라는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처화라는 두 글자는 전서로 적혀져 있으면서도 행초서의 필새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정 이동원 선생은 정남 광주를 대표하는 서예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학정 선생님과 마지막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돌아가신 학정 선생님의 만해 항룡운의 시를 행초서로 쓴 작품입니다. 붓을 곧게 세우고 준봉의 지필로 온필의 흐름에 따라서 필액을 구사함으로써 마치 벌레가 꿈틀거리듯 생동감이 느껴지시죠? 온필과 조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구현함으로써 마음과 손, 즉 심수가 합일된 학정만의 리드미컬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1편심이란 작품인데요. 여기서 1편은 예서의 조형에 행서의 필새를 가미시켰고 마지막의 심자는 전서의 상형에다 행초서의 필액이 어우러져서 마치 글씨와 그림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예는 임서라는 학습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답습과 반복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탄탄하게 기본적인 토대가 갖추어졌을 때 서예의 현대성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 서예는 문장과 서예가 일치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와 달리 현대 서예는 문장의 내용이나 문자의 가독성보다는 서예적 이미지에 집중함으로써 읽는 서예가 아닌 보는 서예로서의 기능을 더 중시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대 미술 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타 장르와도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 예술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확장케 합니다. 여기에 선정된 작가와 작품들이 오늘날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현대서예 모두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이번 전시를 기회로 향후 현대서예를 조망하는 또 다른 전시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부 디자인을 입다 일상을 품다 에서는
디자인을 입은 서예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과 또 일상을 품은 서예 문화가 서예의 또 다른 문을 열었음을 보여주는 섹션입니다. 서예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우리는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아날로그적인 붓터치의 감성이 반영된 글씨가 디자인과 접목이 되면서 광고나 영화, 드라마, 각종 상품의 로고나 책 제목, 간판 등 전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붓글씨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캘리그라피는 엄연히 서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면 서예의 영역이 확장된 서예의 팝아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예와 캘리그라피는 같으면서도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죠. 바로 문방사호와 도구의 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캘리그라피 역시 문방사호를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도구의 사용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해주 아리랑에서 보듯이 캔버스에 먹과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 글씨를 완성하기도 하고요. 작품의 컨셉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캘리그라피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한글 캘리그라피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이상현 작가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병인 작가의 캘리그라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강병인 작가는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획들을 해체하고 다시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독특한 개성이 담긴 한글 형상화에 특히 능한 작가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글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화하면서 글씨가 갖고 있는 표정과 그 의미, 또 상징 등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리듬이 없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듯 리듬이 없는 캘리그라피는 캘리그라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캘리그라피에서 리듬의 부재는 그저 문자를 순서대로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종건은 음악과 글씨의 연관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펼쳐 보입니다. 즉 송가인, 방탄소년단, 이진아, 전인권의 목소리와 창법을 분석해서 그 느낌바를 글씨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전시장에 직접 오셔서 노래 가사와 각 가수들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글씨에 어떠한 표정으로 입혀졌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예를 TV 타이틀로 가져오는데 독자적인 길을 걸어온 219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19는 이전까지 주로 레터링으로 이루어지던 타이틀 제작 관행에서 벗어나 전통 붓을 이용해 표현의 한계를 한층 확장시켰습니다. 붓으로 표현되는 획과 글꼴은 그 자체만으로도 확실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의 컨셉을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시장에서 어떤 반가운 TV 타이틀들이 219의 글씨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붓보다 펜을 사용하고 펜보다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익숙한 요즘 활자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양한 서체가 개발되고 거기에 실용성과 예술성을 담보한 다양한 서체들이 개발되는 것이죠. 이러한 활자 디자인을 타이포그라피라고 부릅니다. 즉 가독성을 높이거나 더 보기 좋게 디자인한 문자를 일컫는데요. 서예가 문자예술이라면 타이포그래피 역시 활자화된 글씨라는 측면에서 여러 매체를 통한 서예의 다양한 역할과 범주, 그리고 확장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훈민정음 해례본도 시작은 활자였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안상수의 한글 문자도에서는 그래픽화된 한글과 브러쉬 스트로크도 감상하실 수 있으며 한글 만다라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글 서예의 가로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한글 서예들이 세로쓰기였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가로쓰기와 읽기에 익숙한 요즘
디자이너 안상수가 개발한 안상수체로 새롭게 번안한 훈민정음을 가로쓰기로 구현한 작품을 통해서 타이포그라피와 서예와의 새로운 협업을 기대해 보게끔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허버트 리드는 천장 위를 가득 메운 부조 조각보다 일필로 그은 서예가 더 가치 있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조각이나 건축이 서양의 문화를 대표한다면 서예는 동양의 문화를 대표합니다. 서예가 20세기 현대미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지금까지 저와 살펴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번 전시의 각 세션별 주제 하나하나는 각각 독립된 전시로 기획될 만큼 여러 가지 담론과 진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서예가 미술의 영역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들어와 논의되어야 함을 역설하였고, 서화에서 미술로 넘어오는 격동의 시기, 한국 근현대 서예가들의 힘있는 서예는 향후 이에 대한 개별적인 조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줍니다. 나아가 현대 서예는 치열한 안중모색 중입니다. 여전히 법첩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각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예의 정체성과 함께 이 시대의 서예가 필요한 이유,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 보다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로서의 서예는 더 이상 서예가 묵히나 선배정신을 둬야 하는 인격 수양의 한 방편으로서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소비되고 응용되는 디자인의 한 분야로 진입되어서 확장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술관에서 한국 근현대 서예에 대한 전반적인 모색을 통해 남은 것은 진정 서가 예라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미술관에서 한국 근현대 서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